중동에서 발발한 참혹한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폭등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즉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 덕분에 실제로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던 국민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리며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최고 가격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의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하루치 석유라도 더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이름 모를 이들의 눈물겨운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헌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때는 2026년 2월 28일 새벽,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고 없는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붉은 화염으로 불타오르던 그 비극적인 새벽,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서슬퍼런 선전포고를 날리며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혁명 수비대의 강력한 경고는 무선을 타고 전해졌고,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눌렀습니다. 혁명 수비대 소장 에브라임 자바리의 단호하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는 전 세계 해운사들의 무선망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평온했던 세계 물류시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루 평균 138척의 배가 오가던 폭 33km의 좁은 수로에 모든 선박들이 공포에 질려 멈춰섰으며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수백 척이 공해상에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국제보험사들은 전쟁의 위험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하며 배가 공격받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가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호와 마셜제도 선적의 MKD 뷰모호가 오만 해안 인근에서 이란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절망이 지배하던 새벽, 모든 배가 엔진을 멈춘 바다 위에서 유독 단 한 척의 거대한 선박만이 파도를 가르며 죽음의 해협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길이 336m에 달하는 초대형 유조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인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본국의 대기 명령조차 무시한 채 질주했습니다. 수심이 얕아 고속 항해 시 선체 바닥이 해저에 닿아 좌초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오직 조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에서 이 기묘한 배의 항적을 추적하던 장교는 전 세계의 모든 배가 멈춘 상황에서 홀로 질주하는 이 배를 보고 경악하며 목적지가 어디인지 급히 물었습니다. 장교의 물음에 돌아온 답변은 오직 한국행이라는 짧고도 단호한 한 문장이었으며 혁명수비대 장교는 그 대답을 들은 뒤 무언가 깨달은 듯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왜 유독 한국 선박만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거침없이 움직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거친 바닷길을 지켜온 한국 뱃사람들의 숭고한 직업,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선원들의 선택은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선배 뱃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새겨온 용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떠한 대응을 보였는지를 면밀히 비교해 본다면 그 새벽 대한민국이 보여준 정면 돌파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보적이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은 해협 봉쇄 선언 직후 약 46시간 동안이나 숨죽이며 해협을 통과했지만 그 방식은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란 영해를 철저히 피해 오만 영해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마치 거대한 적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어가는 패배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완전히 꺼버린 채 레이더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고 이는 전쟁터에서 위장복을 입고 기어가는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4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하며 겪었을 공포는 과거 이란에 의해 자국 유조선이 격침당했던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지독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란과 지난 50년 동안 신뢰를 쌓지 못했기에
자신의 정체를 당당히 드러낼 수 없었으며 이란이 멈추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멈춰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여유를 부리며 우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와 민간이 합심하여 200일치가 넘는 막대한 양의 전략 비축유를 이미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에너지 안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비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천문학적인 공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위험이 닥쳤을 때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회하거나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공포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거대한 대륙의 중국은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직접적인 물밑 협상을 시도하며 강대국다운 실리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가장 큰 고객이자 유전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동반자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중국 국적의 선박이 공식적으로 해협을 처음 통과하기까지는 봉쇄 선언 이후 무려 11일이라는 지루하고 긴 협상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선원들의 용기로 돌파하는 바다가 아니라 외교적인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차가운 협상 테이블 위에 정치적 문제였을 뿐입니다. 일본은 숨고 중국은 계산하던 그 긴박한 새벽, 대한민국행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로호는 그 어떤 협상이나 위장도 없이 오직 정면만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이 배는 HD 현대오일뱅크의 원유를 싣고 이라크의 알바스라에서 출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바로 그날 새벽에 전쟁과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고 경고하며 실제 공격을 감행했고 전 세계 보험사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선박 보험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이 끊겼다는 것은 배가 공격받아 침몰하거나 선원들이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책임은 오롯이 선장과 선원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수심이 얕아 고속 항해 시 좌초될 위험과 이란군의 실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라는 극단적인 변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운항자재 권고와 주변 공해상에 멈춰선 수백 척의 선박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도 선원들은 조국의 경제 마비를 막기 위해 사투했습니다. 모든 치열한 계산과 고민 끝에 선원들이 내린 결론은 그래도 간다는 한 문장이었으며 이는 전국 해운노조 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이 말한 최상의 결단이었습니다. 현장에 긴박했던 침묵을 뚫고 내려진 항해 명령은 이 배가 봉쇄되기 직전 해협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었으며 이 소식은 곧바로 대한민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유조선의 쾌거를 보고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며 유쾌하게 농담했지만 그 농담 뒤에는 뱃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피와 땀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한국 뱃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런 강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이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운 역사에서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며 우리 선원들이 수없이 넘나들며 생존을 사투했던 아주 오래된 전쟁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1980년 9월 이라크 군대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에 걸친 잔혹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지상전 위주였으나 1984년부터는 서로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탱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은 무려 500척이 넘었으며 바다는 매일같이 불타는 유조선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기뢰가 선체를 뚫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백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국제 해운사들은 위험을 피해 이 항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른 나라 배들이 뱃머리를 돌릴 때도 오직 한국의 선원들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바다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킨 이유는 단순했는데 바로 한국 정유 공장에 원유를 가져다 주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위험 수당을 받으며 사지로 들어갔던 당시 선원들은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 항상 무서웠지만 가야만 했다고 답하며 직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탱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바다는 평온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영국 국적 유조선인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하며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수많은 나라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항로를 우회하며 몸을 사릴 때도 한국 선박들은 묵묵히 정해진 항로를 통과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해 나갔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국적화학운반선인 한국해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에 의해 실제로 납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한국 해운 사상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갑판으로 올라와 총구를 겨누었고 선원 20명이 억류된 끝에 선장은 95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당 선사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국 배를 매각해야 했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한국 선박들은 이 위험한 해협을 지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탱커 전쟁과 납포 사건, 그리고 끊임없는 봉쇄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단련된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 유조선의 선장과 선원으로 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2026년 2월 28일의 상황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겪고 이겨냈던 익숙한 시련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익숙해지는 것과 공포가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이글 벨로호 선원들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뿌리에는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 한국과 이란 사이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경제적 파트너십과 깊은 신뢰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가 서울에 선물한 이름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2.4km의 특별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서울시는 테헤란 시내에 서울로를 조성하였으며 두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의 이름을 도로에 새긴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의 지도자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사막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조 역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고 그 뜨거운 현장에는 항만과 도로를 닦던 한국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된 날짜와 품질을 지켜냈고 이란은 이 성실한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생기고 이란 테헤란에 서울로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 땀방울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조가 무너진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이란과의 경제적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란을 이념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 파트너로 접근했고 이란 또한 한국을 서방의 졸개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 대우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기 전까지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하며 국내 은행에 예치된 약 70억 달러의 원유 대금이 동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분노는 컸지만 그들은 이것이 한국의 의도가 아닌 미국의 강압적인 제재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가 질주하는 이글 벨로호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수십 년간 쌓인 신뢰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원들이 가졌던 확신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사막에서부터 이어져 온 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데 봉쇄 선언 직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WTI 선물 유가는 하루 만에 75달러를 돌파하더니 불과 9일 만에 111달러를 넘어서며 60% 이상의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유가를 200달러까지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전 세계는 그것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가는 공포와 안도 사이를 널뛰기 시작했고 해협에는 26척의 선박과 186명의 선원이 발이 묶이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전체에 고립된 선박은 약 1000척에 달하며 그들이 실은 화물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무려 37조 원에 육박합니다. 유조선 운임지수는 전쟁 전보다 2배 넘게 폭등했고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지나는 이 통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카타르에서 오는 LNG 수입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으로 향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계속 막힌다면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의 전기마저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과거 걸프전부터 아프간전까지 중동의 분쟁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맹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켜 선박 보호와 항로 안정화 작전에 투입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원유의 71.5%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이란과 대놓고 적이 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명주를 스스로 끊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청해부대가 미군의 이란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순간
수십 년간 사막에서 쌓아온 신뢰와 테헤란로의 상징적 의미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직접적인 합동작전은 피하면서도 선박보호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며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정면 돌파는 이러한 실리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묵인과 선원들의 확신이 결합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직시해야 하는데 실제 공급이 줄기 전부터 공포라는 감정이 유가를 먼저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1990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실제 공급량은 같았지만 유가는 하루 만에 폭등했는데 이는 공포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봉쇄 선언 9일 만에 유가가 60% 폭등하며 한국 주유소의 가격표를 바꾸기 전에 이미 선물 시장을 초토화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비싼 기름을 더 비싼 달러로 사야 하는 이중고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드론 한 대가 호르무즈를 비행할 때마다 서울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요동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유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화물차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마주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표를 가차없이 바꿔놓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석유화학 원가가 오르면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오르고 항공유 가격은 우리의 소중한 여름휴가 비행기 티켓값을 올립니다. 단가는 올리기 어렵고 원가는 치솟는 이 가혹한 압박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목을 조르며 수출 기업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연결고리의 가장 앞단에서 그 새벽 죽음의 해협을 뚫고 전진했던 이글 벨로호의 선원들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공포에 질려 멈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연결고리는 더욱 빠르고 강하게 흔들리며 우리 모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을 것입니다. 일본은 숨고 중국은 협상할 때 그냥 돌진했던 그 무모함은 사실 자기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인들만의 지독하고도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테헤란로는 오늘도 서울 강남에 서 있으며 우리가 전쟁 중에도 이란을 적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소중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비축유나 강력한 외교 카드가 없어도 대한민국이 오늘도 해협을 항해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동차 기름통과 식탁 위의 반찬 하나하나에 이들의 목숨 건 항해의 결과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선원분께 뜨거운 응원의 댓글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평소처럼 동네 길을 걷다가 무언가 예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본 적이 한 번쯤은 없으신가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번화가 1층 목 좋은 노른자 자리에는 예외 없이 대형 통신사 대리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입점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간판들이 24시간 내내 거리를 밝히며 마치 도심의 랜드마크처럼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매장 밖까지 나와 큰 목소리로 전단지를 돌리며 새로운 스마트폰 기기 변경을 홍보하던 수많은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은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면 화려했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유리창에는 임대문해라고 적힌 스티커만이 덩그러니 붙어 폐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폐업 현상은 단순히 우리 동네만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현재 전국 단위로 아주 조용하면서도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대체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거리를 지키던 그 수많은 통신사 매장들이 왜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가 평범한 사용자인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매달 나가는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급격한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2년이라는 약정 기간 동안 무려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매달 몇만 원씩 소중한 돈을 통신사에 더 기부하고 계십니다.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가 이미 120만 명을 돌파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이미 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는 있지만 막연한 번거로움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했던 대리점들이 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알뜰폰이라는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실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유심칩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진짜 여러분의 통신 생활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025년에 전국 대리점 4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무려 35%에 달하는 운영자들이 지금 당장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태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는 거리의 대리점 셋 중 하나는 오늘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유통 생태계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응답한 매장 중 62%가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못한 채 사장님 혼자서 매장을 지키는 영세한 1인 매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화려한 조명을 켜두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사실 절반 이상의 매장 사장님들이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활기차던 대리점들이 왜 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통신사 대리점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이 스마트폰 한 대를 팔았을 때 가져가는 순수 마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구체적인 액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대당 5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이며 이는 서울 번화가의 엄청난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울 요지의 매장 월 임대료가 최소 400만 원에서 600만 원임을 감안하면 한 달에 스마트폰 수십 대를 팔아야 겨우 월세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인건비와 전기세, 카드 수수료, 각종 보험료까지 모두 더하고 나면 사장님 손에 실제로 남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마진이 아무리 빡빡하더라도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준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손님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가상의 인물인 35살 동갑내기 직장인 김대리 씨와 박절약 씨라는 두 사람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직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출발점은 완전히 같았지만 딱 하나, 정보의 유무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평범한 김대리 씨는 작년에 약정이 끝나자마자 별다른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찾아가 상담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반갑게 맞이하며 특정 모델을 선택하면 공시 지원금 30만 원을 주고 2년 약정에 월 요금 7만 원이라는 복잡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대리 씨는 단 5분 만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 중 가장 편하고 익숙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서명 한 장은 향후 24개월 동안 매달 7만 원씩 총 168만 원이라는 거액을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무거운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반면 정보력이 좋은 박절약 씨는 약정이 끝난 날 대리점 대신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알뜰폰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아주 꼼꼼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거기 그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기존 스마트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단돈 몇천 원에 유심만 사서 셀프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박절약 씨의 월 요금은 단 25영원이었으며 24개월 동안 그가 지불한 총 통신비는 60만 원으로 김대리 씨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쓰며 카카오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지불한 통신비 차이는 무려 108만 원에 달했습니다. 108만 원이면 일본 여행을 2번이나 다녀오거나 고생하신 부모님께 멋진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도 남을 만큼 가게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본 사람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사용자가 두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소문이 단체 대화방과 직장 동료들에게 퍼지며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가입자 120만 명입니다. 이 120만 명의 현명한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비싼 대리점을 찾지 않고 대신 집 앞 편의점으로 달려가 스스로 통신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대리점 대신 편의점으로 향하니 기존 매장들은 텅 빌 수밖에 없고 결국 35% 폐업 위기라는 숫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뜰폰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이 인터넷 속도가 답답하게 느리거나 통화가 중간에 뚝뚝 끊길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의심을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알뜰폰은 기존 거대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서 더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아주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일 뿐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59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SKT, KT, LGU+가 전국에 촘촘하게 깔아놓은 방대한 통신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KT망을 빌린 알뜰폰을 사용한다면 기존 KT 사용자와 똑같은 철탑과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실제 수신 신호 품질은 100% 동일합니다. 즉, 망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필요한 유통 과정의 비용 구조가 다른 것뿐인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그 내막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10년 넘게 한 통신사만 고집해온 충성 고객 최유심 씨는 알뜰폰을 쓰면 업무용 통화가 끊길까봐 주변의 수많은 권유를 매번 단칼에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4월 발생한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에 분노하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 편의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사서 직접 교체해보게 되었습니다. 개통 후 딱 하루가 지났을 때 최유심 씨는 지하철에서 고화질 유튜브가 끊김없이 재생되고 통화 품질도 완벽한 것을 보고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쁨보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아까운 거금을 냈는가 하는 자책에 더 가까웠습니다. 매달 7만 원씩 10년을 내면 총 840만 원이지만 알뜰폰의 3만 원 요금제라면 360만 원으로 충분했기에 그 차액은 무려 48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근거 없는 막연한 의심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돈 480만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리게 만든 가장 무서운 주범이었음을 최유심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비싼 통신비 안에는 전국 수천 개 대리점의 값비싼 운영비와 수많은 직원의 월급, 그리고 막대한 TV 광고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고 오직 온라인이나 편의점을 통해서만 유심을 판매하여 거품 같은 중간 유통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트의 유통 마진을 걷어내고 산지에서 과일을 직접 배송받는 산지 직송 구조와 같아서 기술이 부족해서 싼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동안 꼬박꼬박 지불해온 요금의 상당 부분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유통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2025년에 터진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알뜰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며 차갑게 식어있던 민심을 단숨에 돌려놓았습니다. 믿었던 대형 통신사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불안함과 분노를 안고 알뜰폰으로 대거 이동하며 시장 점유율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SKT의 시장 점유율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고 이탈한 고객들은 반값 요금이 주는 경제적 매력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을 억눌러왔던 단통법이 전격 폐지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유지되던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오히려 41%나 급등하며 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대리점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알뜰폰의 성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교체 주기가 과거와 달리 완전히 무너졌다는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2015년경에는 2년만 지나도 카메라 화질과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년 전 출시된 모델로도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거나 일상적인 앱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제조사들은 매년 카메라 센서 숫자를 높이며 홍보하지만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그 미세한 차이를 체감하며 수백만 원을 들여 기기를 바꿀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성숙시장이라 부르며 소비자들이 교체를 서두르지 않게 되자 대리점 입장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는 간격이 늘어나는 치명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부천에서 11년째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 사장님의 사례를 보면 월 임대료와 인건비로만 매달 660만 원이라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꼬박꼬박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 달에 140대씩 팔리던 휴대폰이 2024년에는 30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지만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사 해킹 사태 당시 하루 종일 고객들의 원성을 들으며 유심을 교체해주고
대리점이 받은 수수료는 단돈 1,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비디오 대여점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 사라진 것처럼 대리점의 몰락은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변화는 큰 기회이지만 통신사들은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싼 요금을 계속 내기만을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인데, 약정이 끝난 상태가 가장 비싼 요금을 내는 구간입니다. 만약 약정이 끝났다면 기기를 새로 살 필요 없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그대로 손톱만한 작은 유심만 알뜰폰으로 교체하면 모든 통신비 절약 준비가 끝납니다. 가까운 CU나 GS25 같은 편의점에 가면 단돈 몇천 원에 알뜰폰 유심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존에 쓰던 통신사망을 선택하면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전국 3,600개가 넘는 우체국을 방문하세요. 직원이 옆에 앉아 개통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20년 넘게 써온 소중한 전화번호는 번호 이동 제도를 통해 그대로 유지되며, 카카오톡이나 사진 같은 내부 데이터도 전혀 삭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다만 기존 대형 통신사의 멤버십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평소에 받는 할인 혜택보다 줄어드는 요금이 훨씬 큰지 냉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금 비교가 막막하다면 모요 같은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딱 맞는 최적의 저렴한 요금제 순위를 한눈에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미 120만 명의 현명한 사람들이 움직여서 같은 서비스를 누리며 2년에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숫자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제 정보와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